아이고, 실패해가지고 다시 지금 녹화합니다. 아, 기계치가 되어서 힘드네요. 어쨌든 이어서 다시 해보겠습니다. 70% 삶이 이제 국민의 70%는 힘들다 이런 얘기죠. 힘들고 이게 제가 볼 때는 한국형 무슨 양극화라고 이렇게 제가 이름을 지었습니다. 근데 이 문제는 이 한국형 양극화가 어느 정도 가는 것이 아니고 있고 영속화 상당히 장기화 수십 년 갈 수도 있다는 그런 것에 대한 위험을 저는 판단하고 있기 때문에 이런 제목을 붙인 거예요. 그 전에 뭐 잠깐 보니까 대통령 청와대 그거 뭐 연두 기자회견에서 뭐 기자가 무슨 적절한 예의가 있는 질문 방식이었느냐 이런 말이 있던데 뭐 그건 그렇고요. 일단은 경제에 대해서는 대통령 스스로 우리 어려운 지금 경제 여건이 해결되기가 쉽지 않다 그걸 일단 인정을 하시는 것 같아요. 보통 우리 경제가 괜찮다 이제 이런 얘기를 보통 해요. 기자회견하면 그게 이제 뭐 기세적인 성격이 있으니까요. 아, 국민들은 무슨 지금 살기 힘들고 또 전망도 안 보이는데 뭘 저분은 저렇게 괜찮다고 얘기하냐. 허리들 이전 것뿐만 아니라 허리들 그렇게 하거든요. 이 정권에서도 이제 지금 굉장히 어려운데도 괜찮다 이렇게 이제 얘기를 하고 그렇게 하는 거죠. 뭐 그거는 어떤 우리나라에서 통상 그렇게 이루어지더라고요. 거기는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죠. 그러면서 이제 뭐 어려운 거 자체가 인정하고 해결도 뭐 만만치 않다 인정을 하고 이제 그거는 기본적으로 그렇게 되는 것 같은데요. 결국은 대통령이 저렇게 말씀하시는 것이 아무런 제가 볼 때는 의미가 없어요. 어렵게 된 원인이 도대체 누구한테 있었느냐 이런 얘기예요. 그것을 세계 경제의 어려움하고 이렇게 연동되는 경제가 이제 각 국가들도 세계 경제하고 연동되고 우리는 한국은 미국과 중국 경제하고 이렇게 연동성이 굉장히 크죠. 이렇게도 하고 또 이렇게 어느 정도로 성장한 국가는 성장률이 뚝 떨어지는 것은 그거는 어쩔 수 없는 그런 어떤 현상이고 뭐 저성장 단계에 들어갔고 그리고 무슨 이런 어려움이 있는데 또 그런 어려운 문제는요 어느 시대나 다 있는 거예요. 어느 시대나 다 어려웠다 그래요. 다들 그래요. 이 과장이 심해요. 어느 시대 어렵다 그러고 지금 이때가 우리 국가의 그 역사에서 굉장히 중요한 때다. 다들 그래요. 텔레비에 나오는 패널 보면 진짜로 이번이 지금 금년이 진짜로 우리 대한민국의 어떤 미래를 위해서 정말 중요하다 할까. 그게 다 헛소리예요. 어릴 때는 다 그래요. 10년 전에도 그랬고 20년 전에도 그랬고. 그러니까 모든 게 과정이에요. 과정 하나하나가 다 중요한 것이지 어느 때 특별히 중요한 거 없거든. 물론 조금 다를 수 있어요. 여러 가지 내외의 사정에 의해서 조금 더 어려운 상황이 될 수 있는데 그렇게 따지다 보면 한도 끝도 없는 거예요. 다 그것을 왜곡하게 되는데 어쨌든 간에 그러니까 지금 우리 경제가 어려워지는 사정은 우리가 산업 자체가 이렇게 이제 어떤 고도 산업으로 단계의 나라로 들어가다 보니까 이제는 과거와 같이 어떤 부가가치를 쉽게 내기가 어렵거든요. 우리가 뭐 신발만 들고 하는 그런 나라는 이제 아니니까 부가가치를 새로 창출하기가 굉장히 어려운 나라인데 그리고 무슨 또 외국인 근로자 이 문제도 뭐 별도로 또 따로 이거는 에피소드 별도 돼야 되고 심각한 문제고요. 외국 근로자도 외국인 근로자는 짧게만 얘기하면 우리나라는 판단을 해야 돼요. 너무 외국인 근로자가 너무 방만하게 지금 들어와 있어요. 이게 간단한 문제가 아니에요. 뭐 유럽의 난민 이런 것하고도 같은 성격 비슷한 성격이 있는데 외국인 근로자를 무조건
그것을 금지할 수도 없다고 하겠지만 또 지금과 같이 이래서는 안 될 것 같아요. 우리 전체의 그 노동시장에 여러 가지 그것이 점진적으로 어렵게 하는 어떤 하나 요인이 되기도 하고 여러 가지 일이 있기 때문에 오늘 별도로도 기회에서 얘기를 하고 제가 볼 때 외국인 근로자 부분에 대해서는 집권 세력에 이런 데서 새로운 판단을 해야 될 것 같아요. 이거는 간단하지 않아요. 어떤 단지 인도주의 이렇게만 해석할 수도 없는 거고 이거는 진보 보수 이런 문제도 아니고요. 냉정한 문제거든요. 이런 거는요. 그런 문제도 있고 어쨌든 간에 대통령이 그렇게 우리 경제가 어렵다고 인정하는 거 이거 자체는 이제 어려울 뭐 틀린 얘기도 아닌데 이제 그러면 그게 책임이 누구 책임이에요? 따지자면 제가 볼 때 정부 책임이에요. 야당이 발목 잡고 무슨 이런저런 얘기들은 그거는 현실에서 있을 수 있는 그 예상된 일이었어요. 정부가 제가 이 강의가 아니죠. 이 동영상 녹화를 하면서 늘 하는 얘기가 때를 놓쳤다 이런 얘기예요. 그 때를 한번 놓쳐도 나니까 모든 것이 이렇게 되는 거예요. 지금 와서 이런 힘없는 얘기를 또 해야 되는 거예요. 항상 그 때가 있는 것인데 온 국민이 밀어줄 적극적으로 이러니까 뒷배경이 될 때 해치워야 될 일을 안 해버리니까 결국은 어려울 수밖에 없어요. 앞으로도 또 어렵고 지금 방법이 없어요. 제가 보기에는요. 온 국민이 밀어주고 다른 어떤 장애 세력들이 감히 못 나서고 눈치만 보고 있을 그런 좋은 호기를 안 살렸기 때문에 결국 어쩔 수 없이 그거 종속적으로 이게 따라오는 현상이거든요. 아무리 발버둥쳐도 제가 볼 때 정부가 지금 이 상태로는 글쎄요 뭐 또 인간세계는 알 수 없긴 하지만 거의 제가 볼 때 어려워요. 그건 그렇고 그 대통령을 뭐 비난하자 그런 뜻은 아니고 구조적으로 그럴 수밖에 없었다. 굳이 이제 정치를 담당하는 사람은 단순한 사물을 보는 거 아니니까 집권 세력이라는 것은 그게 책임을 또 져야 되는 거고요. 뭐 책임을 지려고 해도 방법도 없어요. 한 가지 또 생각나는 거 있는데 우리 MBC에서 그런 날이 MBC 그 사장님이 누구죠? 그 뉴스 타파에다가 나간 그 이름이 갑자기 이름 생각이 안 나네. 어쨌든 뭐 그렇대요. 그 뉴스타파에서 그 뭐 탐사 보도 이런 걸 계속 굉장히 그 주목을 받았죠. 그리고 MBC 사장을 갔죠. 그리고 MBC가 지금 KBS도 마찬가지고 다 마찬가지인데 시청률이 뚝 떨어져 버리니까 시청률이 몇 년 만에 뚝 떨어졌거든. 그 주 원인이 이제 지금 이런 유튜브라든지 개인 방송 이런 쪽으로 시청들이 옮겨가 버리니까 시청률이 형편없이 떨어지니까 그 방송에서 시청률 떨어지면 그거는 회사 같으면 망하는 지경이거든요. 그 시청률을 먹고 사는 건데 그걸로 뭐 광고 수입이라든지 모든 것이 유지될 수 있는 기본인데 그것이 뚝 떨어져 버리니까 자 그럼 일반 회사라면 그건 뭡니까? 어떤 제품을 만들어서 파는 어떤 회사인데 그 회사 제품이 시장에서 안 팔리는 상황으로 온 거와 똑같은 거예요. 그럼 어떻게 하겠어요? 아무리 경영 효율을 하고 어떻게 연구를 하고 물건을 고급품 만들어도 시장에서 안 팔리는 상황이다. 예를 들면 객관적으로 얼마든지 있을 수 있겠죠. 자, 그럼 어떻게 합니까? 그 회사가 무너지지 않기 위해서는 그것을 체중을 감량해야 할 수밖에 없거든요. 우선은 버텨내야 되니까요. 응? 그러려면 직원들에게 어쨌든 고용정리, 뭐 법에 있지만 고용정리는 그 법에서 받아주거든, 그런 경우는요. 불가피한 그런 사정일 때는. 이제 뭐, 고용정리도 해야 되는 거고, 뭐 직원들도 눈에 보는 거니까, 저 회사가 수익을 못 낸다는 것은. 근데 객관적으로 아무리 노력해도 안 된다는 것을 시장 상황이 그렇게 바뀌어버리기 때문에. 자, 그렇게 해서 이제, 어려울 때는 이제 돈을 버는 게 어려울 때는 소비를 지출해서 버텨야 된다. 인간은 이런 말들이 있거든요. 최대한 소비를 지출해 버티지, 수익이라는 게 나올 수 없는 상황에서, 뭐 돈 벌겠다고 여기저기 일 벌이면 오히려 더 큰 화를 부른다고 이제 이런 어떤, 뭐 일종의 삶의 지혜일 수도 있겠죠. 어려울 때는. 이제 그런 거하고 비슷한 건데, 그런 방송국 입장에서 제가 볼 때는 그 태화는 직원 정리를 해야 돼요. 바로 내보내야 되는가. 그게 아니면 잡쉐어링 하든가, 그러면 뭐, 그렇게 해서 뭐 근무 시간을 줄이든가. 제가 볼 때는 그 절반은 일이 없을 것 같아요. 거기 방송국의 직원 숫자가 엄청나더라고 보니까요. 기자도 엄청나고, KBS는 그거, 뭐, 완전히 그거 뭐, 메모드급이만, MBC도 엄청날 거예요, 거기도. 그런데 그 사람들이 전부 연봉이 막 1억씩, 뭐, 1억 가까이, 7천, 8천, 이런 사람들이에요, 그 사람들이요. 그 기종 노조하고 똑같아요, 방송국 직원 그 사람들도요. 언론사가.
그럼 뭡니까? 회사에서는 수익으로 안 나오는데, 그 사장은 경영 효율화 해가지고 지금 적자인데, 흑자를 돌려보겠다 하는데, 제가 볼 때는 그거는요, 사장 입장에서 뭘 말을 해야 되니까 이제 답답하니까 이제 하긴 하는 것 같은데, 그 현실적으로 안 되는 일이에요. 왜냐하면, 수익이 발생할 수 있는 창구가 막혀버렸는데, 그거, 다시 그것을 회복될 수가 없는 거거든요, 이제는요. 어떤 산업 변화, 그러면 직원들에게 어떤 근무 시간을 주의돼 가지고 봉급에 뭐 30% 깎든가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요구를 해야 되고 그렇지 않으면 뭐 정리 절차를 들어가고 그러면 노조에서 반발하고 나오겠죠. 그럼 뭡니까? 대통령이든 무슨 어떤 조직이든 그 단체자 특히 방송국은 공적 성격이 강하잖아요. 들었을 때 그는 단순히 사물을 보라는 게 아니거든요. 정치적인 결단을 하는 자라이거든요. 어떤 발상을 하고 어떤 상황에 따르면 결단도 하고 이렇게 하라고 그거 어떤 대표성으로서 그거 자리에 앉는 사람이거든요. 그런 사람들은요. 그런 사람은 정치적인 판단을 항상 해야 되거든요. 단순한 사물을 보는 게 아니고. 그러면 자기가 힘이 못 미치면 국민들의 방송국이니까 얼마나 좋습니까? 알릴 방법도 알릴 마이크도 뭐 얼마나 좋습니까? 우리 방송국 사정이 이렇다. 이 도저히 수익이 나오기 불가능하다. 지금 국민들이 보다시피 일반 공중파를 국민들이 보는 시대에 지나버렸다. 그래서 지금 방송 청취율이 시청률이 지금 절반도 안 나온다. 지금 현재 규모의 물적 인적 자원 가지고 유지할 때 그 필요한 그거 시청률이 절반도 안 나온다. 지금 어떻게 하겠냐고. 그러면 이 방송국을 문 닫을 수도 없는 거고. 그럼 이 직원들에게 곧 양보를 하라고 할 수 없다. 국회도 도와주고 정부도 도와주고 국민들도 해달라고 그러면 국민들도 그 내막을 아는 사람 알지만 잘 모르거든요. 일반 국민들 바쁘게 살아가는 사람들은 그 복잡한 그런 것을 깊이 몰라요. 국민들이라는 것은. 그럼 국민들한테 그런 사정을 구조적인 사정을 얘기를 하고 아무런 방법이 없다. 지금은 사장이고 사장들이고 뭐고 아무리 발 뻗고 뛰어도 이거는 시장 자체가 변화되어 버리기 때문에 수요가 없기 때문에 어쩔 수 없다. 이렇게 해서 해결해야 되거든요. 소위 잡쉐어링 같은 게 뭡니까? 그게 어려울 때 그거 서로 나누어 가지고 양보를 하고 그러니까 양보를 함으로써 다 같이 살아남는 거죠. 그럼 봉급 뭐 30% 봉급 깎고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한번 버텨보자고. 1년이 2절이고 버텨도 안 되겠죠. 결국은 이제 정리돼야 돼요. 그 직원 반은 정리돼야 돼요. 직원 반은 물적 자원 건물도 쓸데없는 건물도 그거 매각해야 되고요. 이런저런 뭐 대한민국에 무슨 공항 무슨 지금 공항 만들었다 양양이 몇 군데 있잖아요. 그거 고추말리 그러고 앉았잖아요. 그게 생각 없는 짓이에요. 그러니까 인적 물적 자원을 한번 만들어주면 그것을 줄이기 힘들거든요. 그래서 조심히 해야 되고 만들 때는 그리고 그것을 인적 물적 자원을 더 이상 가동을 하기 어려운 상황이면 과감하게 거기에 대표자 사장단이나 뭐 대표자 이런 격인 운영자 쪽에서 정치적인 결단을 해야 돼요. 인간사회는 항상 그래요. 정치적 결단을 해줘야 돼요. 가정도 마찬가지예요. 가정도 가장이나 누군가 어려운 상황일 때는 결정을 어떻게 선택을 해야 되거든요. 인간사회는 선택을 하고 집중을 해야 되니까. 그걸 보고 이 정부도 임기 초에 그 좋은 기회에 결단을 안 하더만 그 방송국도 저러고 앉았구나. 결단 못 하고 있구나. 결국은. 그럼 저건 뭡니까? 그 고액의 연봉 막 계속 나가고 있고 사장단은 뭐 계속 머리만 아프고 저러니까 사장단에서 직원들한테 자신 있게 무슨 운영 방법 얘기를 뭐 하는 거예요. 어중간한 상태로 계속 하니까. 이제 방송국 하나 예를 들었는데 그거는 공기업에 이런 게 특히 많고요. 쓸데없는 공기업이 더 이상 시대가 변해가지고 산업명해가지고 그 공기업이 필요 없고 거의 쓰일 일이 없는데도 그걸 인적 물적 만들어진 것을 계속 유지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비용이 국민 세금에서 계속 메워지고 있고 생산성도 없는데 그런 것들이 많아요. MBC 그 사정을 보니까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 이게 MBC 문제뿐만 아니라 사기업도 그래요. 그거 고액 그걸 주는 귀족 노조 그것들을 회사 그 사장단이나 이런 재벌 회사 운영진들이 잘못했어요. 그 사람들하고 협상을 하다 보니 저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누이 좋고 매부 좋고 그렇게 하면 안 되거든요. 그거 사장들도 가감히 그거 직원들에게 냉정하게 이렇게 결단을 해야 되거든요. 우리 그렇게 봉급 주고 당신하고 일 못 한다고 이렇게 그게 어떻게 흘러오다가 이 지경이 돼버렸죠. 그런 걸 어쨌든 간에
본론에 들어가도록 하죠. 여기서 이제 갑이 30%, 을이 70%인데 그 을 중에서도요, 70% 중에서도 나머지 제하위층 20% 외에 나머지 20% 이상부터 갑이 안 들어가는 중간 사이 한 50%는 전체 을 중에서 그 상위 50%는 그 단순히 을이 아니라는 얘기예요. 그 사람들은 갑의 세계를 들어가기 위해서 진력하는 어떤 추급 세력이라고 해요. 그 추급 세력이 그건 50% 정도 있다는 것은 우리 사회 국가를 갑을 관계를 고착화하는데 그 중요한 어떤 의미를 가진다 이런 얘기죠. 그런 어떤 에너지 그것 때문에 우리나라와 같은 이 불행한 갑을 관계가 영속화해야 되는 어떤 중요한 의미를 가진다. 그 얘기를 하려고 지금 마지막 남은 이 부분이죠. 이 부분이에요. 보세요. 여기에 보태어 종래 갑과 을 외에 새로운 범주에 드는 자가 여기에 뭐 전혀 새로운 걸 알죠. 을 중에서죠. 그래서 저희 진단에서 볼 때는 반드시 필요하고 이 부분에 대해서 반드시 검토를 하고 그 의미를 둬야지 제대로 된 진단이 가지는 층이다 이 말이죠. 이들은 어리면서도 늘 갑의 범주에 들려는 자들이다. 자신이 갑에 진입하게 되면 기존의 갑을 을의 구역으로 밀어내는 자들이므로 이들은 갑을 추격하는 자들이다. 추격자들이에요. 이렇게 말하자면 뭐 추격자 영화도 있죠. 그건 아니지만도 다만 기존의 갑을 끌어내지 않는 자도 있어. 갑 전체의 수용력이 끌어내리지 만약 않는다면 갑 전체의 수용력을 캐피가 올라가겠죠. 클 수 있지만도 한국 경제의 구조상 그렇게 크지 않는다. 그러니까 안 밀어내고 갑 범위만 넓어지고 이런 분량은 많지 않다고. 즉 그 중산층이 많이 늘어날 그런 분량은 아니다. 이렇게 볼 수도 있겠죠. 그 한국 경제의 특성인 것 같아요. 그러고 그 기존에 갑에 있는 사람들도 안 내려오기 위해서 각자 놀고 있고, 다음에 기존의 갑을 본다. 그러면 이들은 누구인가? 이들은 30%의 갑과 하위 20%의 중간에 있는 자들이다. 그러니까 1분이 하위 20%, 우리가 1분위에서 5분위 이렇게 발표하잖아요. 그러니까 지난번에도 위에 그 상층부 20%가 1분위 그쪽은 그 수익이 확 늘어났는데 작년 통계 발표 보니까 밑에 하위는 형편없고 이런 식이더라고요. 그 양극화가 더 심해진다 그런 얘기죠. 돈이 더 돈 버는 걸로. 돈이 돈 버는 세상은 그거 인간의 세상이 아니에요. 그거는 그냥 동물의 세상이에요. 돈이 돈을 버는 세상은. 그러면 누구나 동물적으로 행동하게 되겠어요. 돈이 돈 벌면. 임금 소득보다 자본 소득이 너무 우리나라 크고 이런 나라에서는요. 그러니까 수단 방법을 가리지 않고 행동을 하도록 인간을 유인하거든요. 돈을 돈 버는 구조에서는 인간이 수단 방법을 안 가리게 되어버려요. 그래야 살아남으니까요. 필전이 이들은 30% 각각 하위 20% 을의 중간에 있는 자를 설정했다. 1분이 하위 20%는 벗어나 있으면서 30% 갑에는 들지 못하는 자들이니 전체 50% 중간자들이다. 이들을 왜 따로 설정하는가? 이 50%의 중간자들은 30%의 갑에 들려고 안간힘을 쓰는 자들이고 이들의 존재성이 그러하기 때문에 30 내지 70%의 구도로 더욱더 그러니까 30대 70이라는 양극화의 구도가 저 중간자들이 끊임없이 갑 쪽으로 추격하는 그런 어떤 에너지가 계속 가동되는 가운데 유지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 30, 더 안 무너지는 거예요. 저 사람들이 강력하게 그런, 자기들도 갑에 들어가려고 이렇게 에너지를 계속 가동하고 있기 때문에 이 구도의 힘이 그것도 계속 힘있게 이렇게 버텨갈 수밖에 없다 이런 거죠. 예. 그러니까 21세기 대한민국 30% 구도를 이해하는데 무척 중요하다 이 말이죠. 그리고 최하위 20% 을들은 개척 이득이 가능하지 않고 하루하루 버텨야 하는 자들이니 출세라든지 뭐 그런 것을 고려할 것도 없이 포기되어 버린 자리다. 밑에는 굳이 읽을 필요 없는 것 같네요. 제가 뭐 책에 가만히 썼던 것도 그대로 옮겨버렸네. 그 원고 파일을. 지금 무슨냐면 나머지 최하위 20%는 어차피 갑으로 이동하고 할 것 없어요. 한 달 하는 것이, 한 달 그거 생활비를 어떻게 막는 것이 그게 급급한 사람들이 전부 다요. 급급하고, 매달 그거 이런
이런 사람들도 기본 생활을 해야 되니까 뭐 핸드폰 무슨 전기세 각종 공과금 무슨 뭐 대출금이 있다든지 뭐 이렇게 매일 시달리는 사람이에요. 어차피 그거 자기 재산도 오른 부동산도 없고 뭐 쉐를 산다든지 그러면서 그 어떤 보수라든지 뭐 수익도 별로 그렇게 많지도 않고 이런 사람들이고 대부분 매달 돈에 쫓기는 그런 부류의 사람들 20%는요. 또 그 차에 저 진짜로 가난한 사람도 있겠죠. 어쨌든 20% 제가 볼 때 그런 거예요. 이런 사람들은 뭐 그냥 비트로 살아가는 사람들 상당할 거고 매달 뭐 카드 막 돌려막기 하는 사람도 있을 거고 뭐 이런 20%니까 그리고 50%까지는 안 되고 요거 최소한 요거 넘어드는 사람들은 대한민국에 있는 사람들이 자기도 갑으로 이동을 하려고 이렇게 항상 생각을 하고 있는 사람인데 이 이후에 여기서는 나온 다른 얘기인데 그거 중간 50%도 그거 갑으로 못 올라가요. 자기는 올라갈 수 있다고 착각할 뿐이지 그중에서 극히 그중에 자기들 중에서도 또 상위에 있는 일부만 올라가고 결국 못 올라가거든요. 왜냐하면 대한민국은 그렇게 어떤 계급 이동, 상층 이동이 쉽지 않는 나라예요. 한번 추락하고 나면 패자 보호할자는 잘 안 되는 나라지만도 올라가기는 굉장히 어려운 나라예요. 우리나라는요. 자, 보세요. 지금 장관, 뭐 국회의원 이런 사람들이 자기 자식이나 누구를 어떤 직장에 들어가지고 그것을 비정상적으로 들어갔다고 뭐 막 언론에 나잖아요. 그게 실상이에요. 그게 뭐냐면 그 국회의원이라는 대단한 사람, 옛날 같으면 그 자식들 그런 직장 들어간다고 그 목매고 이러지 않거든요. 요즘은 그만치 어렵다는 얘기예요. 그런 사람들도 제대로 된 갑의 직장이 그거 좋은 직장에 자식들 넣으니 그만큼 어려운 시대라는 얘기예요. 그만큼 어림도 없어요. 좋은 직장 들어간다는 거예요. 보통 사람들이 그게 선택된 경우 외에는 한번 들어가면, 그러니까 거기 한번 들어가면 다들 안 놓치려고 이제 버텨버리고 이런 거예요. 과거에 저희들 그거 조금 뭐 과거에 옛날에는 교사나 이런 직종을 그렇게 좋은 꼭 버틸려고 그랬어요. 저희들 친구도 이런 사람들이 교사하다 그만두고 뭐 공무원하다 그만두고 뭐 별 크게 고민하고 그만두고 그랬어요. 왜냐면 그 당시에는 그게 대단한 직종이 아니었으니까요. 오늘은 뭡니까? 교사나 이런 직종을 함부로 그만두지 않잖아요. 그 신의 직장이 되어버렸잖아요. 그래, 저희들 같은 이런 또래 동료들이 과거에 제 친구나 이런 사람들 교사하다 그만둔 사람들을 지금은 뭐 지금 와서 뭐 얘기하면 뭐 무슨 의미가 없으니까 그렇지만도 내가 왜 그때 그만뒀지 하고 알 수가 없다 이런 상태죠. 그런 거예요. 그렇고 내가 무슨 얘기를 하려고 하다가 지금 뭐 갑자기 얘기를 하다 잊어버렸네요. 뭐 이런 얘기를 좀 조심스럽긴 한데, 그러니까 지금 제가 민주당 지지자분들에게 얘기를 자꾸 하는 그런 건데, 사실은요, 이 민주당을 지지하고 이런 분들, 물론 뭐 한나라당도 마찬가지인데요, 그 식자층이나 이런 어떤 사회적으로 이렇게 활동하는 분들도 이런 범위에 드는 분들이 굉장히 많아요. 그 의식은 어떤 민주적이고 어떤 세상에 대해서 무슨 세상이 조금 더 공평해지고 조금 더 인간의 삶을 인간적인 삶을 살고 이런 것을 추구하고 하면서도 또 그거와 뭐 또 다른 양면성을 가지면서 그거 자기도 갑에 들어가려고 이렇게 그런 생각을 결코 버리지 못하는 이런 사람들이 굉장히 많아요. 이게 지금 이 방송을 듣고 있는 분도 꽤 있다고 보여요. 저도 뭐 그런 범위에 뭐 든다고 볼 수도 있을 거고요. 예, 그러니까요. 이게 지금 난해한 문제예요. 굉장히 난해한 문제고 그게 무슨 그만큼 우리 국가 사회가 어떤 경쟁에 탈락하면 구제가 안 되도록 이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그리고 운명적으로 참 슬픈 일이죠. 한번 탈락하면 다시 어떤 행복한 삶을 가질 수 있는 어떤 기회가 지금 없는 사회가 되어버렸거든요. 한번 탈락을 하면 끊임없이 바닥으로 떨어지고, 하루하루 어떻게 적당히 어떻게 해가지고 버텨내야 되고, 뭐 이런 거예요. 그러고 한번 올라오고 나면 절대로 안 놓치려고 해야 되는 거고, 절대로 안 놓치는 게 있을 수 없죠. 산업화가 변경이 되고 이러면 어떤
그 체질 개선하고 뭐 몸집도 줄이고 그리고 또 줄이는 후에 또 이렇게 옮겨가고 이렇게 뭐 어떤 직업의 유연성 같은 건데 우리는 지금 그런 토대가 안 돼 있다 보니 그게 다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기 그 대기업 그거 민주노총 같은데 그렇게 민주주의를 주장하는 저런 사람들이 저 조직이 저렇게 되어버리는 거예요. 저렇게 다 타락한 거죠. 완전히 그거는 타락의 그 극치예요. 제가 볼 때는요. 그냥 타락한 게 아니고 기분 나쁘게 타락한 거예요. 지금도 민주주의를 주장하면서 실상은 그 모순된 주장을 하고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웃주의에 대해서 같은 이 땅에 대해 타인들을 타 공간의 사람들에 대해서 불이익에 대해서 자기는 양보를 안 하겠다는 입장은 너무나 강하게 버티고 있으니까요. 이게 안 되는 거예요. 물론 공무원 공정제도 똑같이 해요. 이 사람들. 공무원들 보십시오. 내가 이제 공무원에 대해서 한번 본격적으로 얘기할 건데 지금은 공무원은 현직에 있을 때도 다른 업종에 종사하는 사람보다 혜택을 받아요. 평생 직장에 있다는 게 얼마나 큰 혜택입니까? 봉급 안 나올 이유가 없고, 그리고 일이 솔직히 뭐 더 힘든 것도 아니고, 그 혜택을 누린 데다가 퇴직 후에도 연금이라는 영원히 그거 살아있을 때 높은 연금을 이중으로 혜택을 받고 있는 거예요. 이런 것들을 국가가 이것을 해결하지 누가 해결하겠어? 그 사람들은 국민들을 위한 그거 쉽게 말하면 모셈이잖아요. 모셈이 이제 그거 쉽게 말하자면 뭐 꼭 이런 표현은 정확하지 않지만 그 주인은 배고프고 모셈이 이제 전부 다 누리고 사는 이 지경이 이건 거예요. 이걸 어떤 민주주의 어떤 원리에서 그거 정확하게 얘기하면 그걸 누가 하겠습니까? 위정자들이나 사회 그 지도층이 다 해결해야 되잖아요. 그걸 다들 안 하고 있잖아요 지금요. 국민연금, 공무원연금, 뭐 통합 이것도 어떻게든 해야죠. 안 하고 있고 이러고 앉았어요. 그러니까 이제 결국은 여기서도 이제 이렇게 그렇게 민주당 세력이 이걸 할 능력이 없어요. 참 그렇다고 다른 세력이 또 할 방법도 없고. 우리나라에서 민주당은 한나라당 집권할 건데 도대체 한나라당은 더 정의는 기대할 수 없는 것인데 어떻게 하겠어요? 그렇다고 무슨 아주 진보 정당, 조그만 정당이 뭐 집권할 가능성도 있는 것도 아니고 참 답답하네요. 답답해요. 그리고 그 보기는 되게 화려하고 이런 나라인데 그 실상을 가보면 이렇게 해요. 이렇게 보면 지금 뭐 골목 상권도 굉장히 지금 어렵고 이런 거고 그렇네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이번에 좀 도서가 없는데 좀 짧게 하려고 그랬더니 좀 길어졌네요. 예. 고맙습니다.